시작하면 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너무너무 쉬워. 앱이 필요해. 안녕 디마 친구들, 처음 인사한다. 나는 글링크 미디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튜라고 해. 앞으로 나와 같이 구글의 앱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앞으로 잘 부탁해. 오늘이 첫 시간이잖아. 우리 첫 시간은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오늘부터 구글의 앱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광고는 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들여서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서 앱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보고 찾아와주고 설치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잖아. 그런데 아무도 내 앱을 알아주지도 않고 설치도 하지 않아. 그럼 나는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나는 꼭 해야만 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자, 그러면 광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치, 구글에서 앱 광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 그러면 구글이 앱 광고가 뭐가 좋은지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알파고라고 알아? 예전에 그 바둑에서 이세돌이랑 붙었던 알파고. 그 알파고가 구글의 머신러닝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광고 타겟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얼마나 좋아. 알파고가 내 광고를 알아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완전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유저를 찾고 아니면 지면을 찾고 하는 거는 같은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쉬워. 초보자도 쉽게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잠깐 보여줄 텐데, 클릭 몇 번만으로도 광고 세팅이 가능하고 실제로 라이브도 가능해. 두 번째로는 타겟팅이나 노출 지면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 머신러닝이 알아서 해준다고. 머신러닝이 노출 지면도 선택해주고 타겟팅도 알아서 찾아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딱히 할 게 없어. 그럴 수 있어. 그거는 학습이 아직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학습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투여가 된다면 매우 정교한 타겟팅과 노출 지면을 알아서 찾을 수 있어. 세 번째로는 소재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해. 극단적으로 텍스트 소재만 있어도 광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이 부분은 효율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면 좋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면을 광고가 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노출 지면이 어디일 것 같아? 유튜브도 있고, 구글 플레이 지면도 있고, 구글닷컴도 있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많은 디스플레이 지면에 내가 특정하지 않아도 구글의 앱 광고는 알아서 노출이 가능해. 간단하게 말하면 페이스북은 로그인 기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타겟팅이나 그런 부분이 실제 유저의 기반으로 찾아져. 구글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하지만 구글은 추정 데이터가 조금 더 있고, 거기에 구글의 머신러닝이 그와 유사한 유저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장점이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지면이 훨씬 더 넓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피드 광고가 거의 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 하지만 구글 광고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노출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가 진행한 장점이 있어. 여기서 추가로 붙이면, 내가 지금 앱 광고를 해야만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구글 광고를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아. 페이스북 광고나 다른 광고는 내가 알아서 유저도 찾아야 되고 타겟팅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것저것을 많이 해야만 하는데, 구글 광고는 알아서 해주거든. 거기서 효과를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생겼을 때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체를 시도해보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최적화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 자, 구글의 앱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준비사항이 꼭 필요해. 첫 번째로 앱이 필요해. 앱이 있어야 광고를 하겠지. 두 번째는 소재.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재가 극단적으로 없어도 되기는 해. 하지만 우리는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 효율을 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제안하는 가장 필수적인 소재, 텍스트, 이미지, 영상 광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없어도 되기는 해. 왜냐하면 구글의 머신러닝이 알아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 하지만 퀄리티는 책임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앱 광고를 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꼭 필요해.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앱에서는 일반적인 웹 광고와 다르게 특별한 툴이 필요해. 그 툴을 우리는 서드파티 툴이라고 불러. 많은 툴이 있거든. 특별히 어떤 게 좋다라고 할 수 없어.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툴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해. 지금까지 광고에 대한 이야기랑 구글에서 왜 앱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 좀 더 자세한 내용이랑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구글의 앱 광고가 정말 좋은지 아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따라와.
구글 앱 광고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깊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구글 앱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줬잖아. 첫 번째로 도달 범위가 너무너무 커. 구글의 검색, 구글 플레이, 유튜브, 디스커버리 등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면에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관련성이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지면에 잘 나타나는지 머신러닝이 알아서 찾아서 적재적소에 광고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잘해주는 게 구글 앱 광고야. 세 번째로는 매우 간편해. 버튼 몇 번으로 광고 세팅이 가능하고 소재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도 광고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구글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구글은 행동 데이터, 문맥 데이터, 의도 데이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거를 검색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이거를 수집하고 있어.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를 설치할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이와 다르게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유형을 쪼개놔. 그 유형에 맞춰서 광고를 내보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지, 구글 플레이에서 활동하는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 상품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 상황에 맞춰서 광고가 나간다고. 그렇게 광고가 나가는 지면을 한번 보면 iOS랑 iOS랑 노출 지면이 조금은 달라. iOS에서는 구글 플레이라는 스토어가 있는 반면에 iOS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iOS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면에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iOS 상품은 여기서 구글 플레이가 빠져. 구글닷컴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구글 iOS보다는 노출이 좀 잘 안 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iOS 광고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유튜브나 네트워크 지면에서 광고가 나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광고가 노출되는 모습도 보여줄게. 첫 번째 지면은 구글 플레이 지면인 거고, 두 번째로는 구글닷컴, 세 번째로 유튜브, 네 번째로는 네트워크 지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AC 광고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액션 추적, 두 번째로는 단가 및 예산, 세 번째로는 광고 소재, 마지막으로 목적에 맞는 상품 활용이 매우 중요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액션에 대한 부분이야. 구글 앱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서드파티 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부분은 AC 광고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구글이 가지고 있는 파이어베이스도 좋고 외부 서드파티 툴인 에스플라이어라든지 어저스트라든지 코차바라든지 여러 외부 툴을 가지고 우리는 전환 추적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유저가 와서 인스톨을 했고 그 유저가 회원 가입을 했는지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이 유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인스톨만 하고 그 다음엔 아무 활동도 없는지, 그래야만 어떤 매체가 가장 효율이 좋은 매체인지 선택할 수 있고 그 매체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두 번째로는 단가 및 예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처음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입찰가 단가는 얼마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 예산을 얼마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 적정 입찰가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인스톨당 단가보다 한 2에서 30% 정도 높게 입찰가를 하는 게 좋아.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인스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2,000원을 원한다고 해서 2,000원에 입찰하는 것보다는 한 2,500원, 한 2,300원 정도에 입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오는 CPA 한 10배 정도로 하는 게 좋아. 예산을 너무 적게 나오면 노출 자체가 너무 미비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하루에 얼마 쓰지도 못하고 광고가 종료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실제로 이렇게 최적화가 돼서 머신러닝이 학습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예산도 좀 줄이고 입찰가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를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세 번째로는 소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소재가 없어도 구글에서 앱 광고는 진행이 가능해.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네 가지 소재가 꼭 있으면 좋아. 다만 이 중에서 HTML5는 굳이 없어도 돼. 하지만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는 꼭 필요하고, 그 안에서도 지금 등록 개수를 보면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5개, 이미지는 20개, 비디오는 20개잖아. 여력이 된다면 이 개수를 꽉꽉 채워주는 게 좋아. 그래야만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면의 광고가 적재적소에 가능하기 때문이야. 마지막 구글 앱 광고에서는 주요 상품들이 나눠져 있어. 앱 다운로드가 중요한지, 회원가입 수가 중요한지, 구매가 중요한 건지, 기존에 왔던 사람들이 재방문해서 다시 한번 리타겟팅 하는 건지에 따라서 그 상품이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알고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해. 지금까지 구글의 앱 광고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딥하고 재미나게 만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녕!
두 상품의 차이에 대해서 알겠어? 진짜 알겠어? 이해가 안 되면 10번씩 봐. 안녕 디마 친구들, 두 번째 시간이야. 우리 잠깐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가볼까? 구글에서 왜 앱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기억해? 첫 번째로는 매우 쉬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이야. 머신러닝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타겟팅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 세 번째로는 극단적으로 소재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해. 하지만 소재가 너무 없다면 효율이 매우 안 좋겠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두 네트워크 지면을 활용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매우 효과 좋은 상태로 광고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구글의 앱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이 앱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 왜냐면 구글의 광고 중에 장점이 타겟팅이라든지 노출 지면이라든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달라졌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상품이 구글의 앱 광고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좋을지 효과가 없을지 매우 의문이 들었고 걱정도 많았어. 근데 구글이 괜히 구글이 아니더라고. 내가 걱정했고 광고주가 걱정했던 타겟팅이 되지 않고 노출 지면을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를 구글의 앱 광고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을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효율도 좋고 성과도 나오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구글 앱 광고가 지금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이 이용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나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켰던 구글의 앱 광고에서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야.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듣고 이해가 안 되면 10번씩 봐. 그러면 이해가 쏙쏙 될 거야. 구글의 앱 광고에서 상품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 런칭 전, 런칭 이후,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부분까지 뭐든지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목적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해야 진행을 해야 돼. 옆집 사장님이 쓴다고 해서 그걸 따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기사나 아니면 성공 사례를 보고 무조건 내가 따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에 처해진 나의 상황을 보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매우 필요해.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구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거든. 첫 번째로는 AC4 인스톨이야.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쉽게 설명하면 설치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상품이야. 구글의 머신러닝이 나한테 적합하고 설치가 용이한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많이 하게끔 유도해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앱이 런칭되는 시점에 사용되면 매우 좋은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로는 AC 어드밴스드야. 첫 번째인 인스톨 캠페인과 매우 유사해. 그렇지만 인스톨과 다르게 모든 사용자가 아닌 특정 액션을 할 것 같은 사람들 중에 인스톨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한테 광고를 내보내고 설치를 하게끔 유도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상품의 차이에 대해서 알겠어?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인스톨 캠페인은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인스톨이야. 인스톨이 무조건 최대의 목표가 되는 거야. 하지만 어드밴스는 조금은 달라. 인스톨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 액션,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아니면은 튜토리얼 완료라든지 내가 진행한 특정한 액션 할 것 같으면서 인스톨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내는 거라고 보면 좋아. 맞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스톨을 건너뛰고 어드밴스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특정 액션을 최적화하다 보니까 어드밴스는 인스톨 단가가 조금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런칭 시점에서는 이게 조금 불필요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일단 앱을 많이 사용해야 그 사람들 중에서 구매도 나는 거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될 수도 있는데 인스톨 수가 적어져 버리면 그 효과가 미비해져 버리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런칭 초기에서는 무조건 인스톨이 중요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스톨 수가 좀 확보가 됐어. 그때는 어드밴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세 번째로는 AC4 액션이라는 상품이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인스톨이 무조건 목표였잖아. AC4 액션은 특정 액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면 좋아. 인스톨도 중요하지만 인스톨보다는 회원가입이라든지 구매가 중요된 상품이야.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인스톨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 회원가입을 할 것 같은 사람, 이거에 좀 목표가 치중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C4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툴이 또 필요해. 그 툴이 있어야만 특정 액션을 모을 수 있고 그 액션을 목표로 해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서드파티 툴이 꼭 필요해.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상급이 구글의 앱 광고에선 존재하거든?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의 세션을 기대해 주길 바래. 지금까지 구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 광고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잘 이해가 되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도록 해. 이제는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앞서 이야기했던 거를 첫 번째로 AC 이스톨과 어드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 두 상품 모두 마케팅 목표 중에서 성장기 때 사용하면 가장 알맞은 제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성장기라고 하면 앱이 런칭되거나 앱을 활성화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인스톨과 어드밴스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스톨은 다른 무엇보다도 앱 설치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면 좋아. 그럼 어드밴스는 뭐지? 인스톨도 가장 중요한데, 인스톨할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 액션을 수행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진행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거든. 즉, 둘 다 인스톨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인스톨 어드밴스는 여기에 특정 액션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광고주한테 가장 적합할까? 첫 번째로는 인스톨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 두 번째로는 단순한 설치보다는 퍼스트 오픈, 즉 실행까지 트래킹할 수 있는 광고주한테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넉넉한 단가 설정 및 타겟 단가가 최소 50배 이상의 1예산이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시작하면 좋아. 단순히 내가 예산이 너무 없거나 입찰가가 너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실행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1예산과 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 그러면 캠페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 이 서드파티가 꼭 필요해. 서드파티가 있어야만 정확한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드파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자유야.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를 선택해도 되고 외부 서드파티 툴을 설정해도 상관없어. 나한테 가장 적합한 툴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캠페인 목표 설정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첫 번째, 설정 수량은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 왜냐면 둘 다 인스톨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기 때문인 거지. 근데 차이점은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 인스톨 같은 경우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나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액션을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광고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스톨과 어드밴스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 어드밴스를 보면 액션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액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설정이 된 다음에 지켜줘야 될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는 입찰가를 내가 원하는 단가보다 10%에서 20%좀 높게 지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진행하길 바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소재를 활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 소재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 그리고 캠페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 학습 기간 동안 머신이 다양한 지면이나 다양한 타겟팅을 시도해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단가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 이 시간을 좀 지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단가에 맞춰서 광고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페인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면 좋아. 마지막으로 액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액션도 성장 단계에서 진행하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인스톨보다는 특정 액션을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구매라든지 회원가입 같은 좀 더 액션이 동반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걸 추천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광고주한테 가장 적합할까? 첫 번째로는 인앱 액션을 추적하고 있는 광고주여야 돼. 왜냐면 특정 액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앱 추적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 두 번째로는 단순한 설치보다는 CPA 목표나 로아스적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진행하는 게 좋아. 인앱 액션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회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필요해. 왜냐면 머신러닝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두 건만 발생이 된다면 학습하기가 매우 어렵거든. 마지막으로 단가의 최소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 최종 목표에 다가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액션 캠페인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인앱 데이터 추적이 필수적이야. 인스톨 캠페인이나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인앱 추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 하지만 액션에서는 더더욱 필수적이야. 파이어베이스든 아니면 서드파티 툴이든 인앱 추적을 꼭 필수적으로 한 다음에 액션 캠페인을 진행하길 바래.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적정 액션을 찾아야 돼. 예를 들면 엔터 캠페인 같은 경우는 크레딧 충전이나 아이템 구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구민 같은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나 서비스 사용이 됐을 거고, 나한테 가장 맞고 적합한 그 액션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매우 필요해.
학습 최적화되는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 이 기간 동안 머신러닝이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시도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아니면 효율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 하지만 이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캠페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입찰가라든지 예산에 대한 변동을 가장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 인스톨 캠페인과 어드밴스 액션 캠페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그럼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보자. 살짝 우리 회사를 소개시켜줄게. 여기는 우리 근무하는 사무실이야. 푸차인접 손들어. 안녕 디마 친구들, 잘 지냈어?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어때? 나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힘들어하고 있어. 회사 출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특히 우리 회사는 너무 쾌적하거든. 에어컨도 빵빵하고.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이번에 입사하게 될 공채 2기 새로운 친구의 자리야. 어때? 이 노트북 너무 멋지지 않아? 내 것도 바꿔줬으면 좋겠어. 오.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너희 신디 기억해? 첫 번째 시간을 담당했던 신디잖아. 신디가 설명 중에 유튜브에서 타겟팅에 꽃이라고 표현했던 게 정도로. 있어. 뭔지 기억해? 리타겟팅. 오늘은 구글의 앱 광고에서 가능한 리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자, 오늘은 리타겟팅, 리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하나의 타겟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워낙에 정교하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리마케팅이라고 따로 표현을 한다고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리마케팅이 뭔지 혹시 공부를 했다면 알 것 같은데, 맞아. 리마케팅은 상호작용을 했던 유저한테 다시 한번 광고를 내보내거나 그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광고를 보여주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리마케팅, 리타겟팅은 웹사이트에 들어왔던 유저라든지 내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 유튜브에서는 내 영상을 시청했던 사람, 혹은 내 채널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법을 리마케팅, 리타겟팅이라고 불러. 이해가 되지? 리마케팅이 타겟팅의 꽃이라고 설명했잖아. 왜일까? 맞아.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이야. 효과가 좋고 타겟팅이 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리마케팅을 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앱 광고에서 리마케팅이 가능할까? 우리 첫 시간 기억해? 구글의 앱 광고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 맞아. 머신러닝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타겟팅이라든지 아니면 계좌 위치 선택이 안 돼. 타겟팅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앱 광고에서 리마케팅이 가능할까? 구글의 앱 광고에는 상품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 그 중에서 하나의 상품을 이용해서 이 리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름은 AC 인게이지먼트라고 불리고 있어. 일반적으로 리마케팅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앱 광고에서도 리마케팅이 꼭 필요할까? 어떻게 생각해? 우디야, 너는 핸드폰에 앱이 얼마나 깔려 있어? 20개? 그 중에 모든 앱을 다 사용해? 한 49%의 사람들이 앱을 한 번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설치된 수많은 앱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 3개의 사용 시간이 거의 77%,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앱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묵혀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 이렇게 많은 앱들이 그냥 설치만 되어 있고 사용되지 않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앱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내가 우디랑 단한테만 말해줄게. 비밀이야. 뭐냐면 신규 유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액션할 비율보다 기존에 앱을 설치했던 유저가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액션을 할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야. 새롭게 다시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설치도 하고 회원가입을 시키는 비용보다는 기존에 설치가 됐던 유저한테 너 이제 회원가입해 라고 할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신규 유저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나의 고객을 다시 한번 데려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 근데 말이야, 앱 리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그 가능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꼭 리마케팅을 해야 될 상황이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로 딥링크가 필요해. 딥링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렵잖아. 근데 매우 쉬워. 광고를 클릭했을 때 앱 내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보내주는 URL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어떤 모수냐에 따라서 내가 랜딩하고 싶은 페이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내가 이벤트 페이지로 보낼지 아니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보낼지 모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딥링크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 두 번째는 앱 전환 추적이 가능해야 돼.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계속 말했잖아. 서드파티 혹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앱 전환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 부분이 가능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잠재 고객이 필요해. 즉 모수라고 생각하면 좋거든. 한마디로 내가 리타게팅 하고 싶은 모수가 있어야만 광고가 가능해. 근데 이 부분도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 한 10명, 100명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최소 25만 이상이 있어야만 원활한 광고 진행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모수는 많을수록 좋아. 그치?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리마케팅이잖아. 신규 설치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내 앱을 한 번이라도 설치했던 사람, 혹은 내 앱을 설치했는데 구매를 안 한 사람, 아니면 설치를 했고 구매도 했는데 최근에 구매를 안 한 사람, 이렇게 모수를 나눠서 그 모수에 맞춰서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게 리마케팅의 장점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모수까지가 준비가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앱 리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 어때? 좀 이해가 되었어? 앱 리마케팅이 필수는 아닌데 언젠가는 분명히 쓰게 될 거야.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겠지? 그러면 우리 좀 더 자료를 보면서 딥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따라와.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자세히 앱 리마케팅, AC2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우선은 AC와 AC2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AC 상품은 신규 인스톨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돼. 즉, 인스톨이 중심인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AC2는 기존 유저, 우리 앱을 한 번이라도 설치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광고를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좋아. 즉, AC 상품은 잠재 고객 타겟팅이 불가해. 하지만 AC2 상품은 내가 잠재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타겟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AC는 극단적으로 서드파티 툴이 없어도 광고 진행이 가능해. AC2는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로 랜딩이 가능한 반면에 AC2는 딥링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페이지로 랜딩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AC2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아까 말했잖아, 내가. 우리같이 사용자의 대부분 49%는 앱을 깔고 하루만 사용하고 지운다고 하더라고. 주요 사용하는 3개 앱만 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그 사용 시간이 무려 77%나 된다고 해.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고 49% 앱은 한 번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고관여 상품일수록 앱 리마케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 왜냐면 기존 유저가 신규 유저보다 52%나 더 많은 인액 결제를 하게 되고 50%나 더 많이 새로운 신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의지가 높다고 해. 그리고 31%나 더 많이 앱 내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 그래서 신규 유저보다는 기존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앱 리마케팅 하기 위해선 내가 아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첫 번째 조건이야. 맞아. 트래킹 툴, 앱 전환 추적이 가능해야 돼. 뭐 파이어베이스를 쓰든 아니면 서드파티 툴을 쓰든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 앱 전환 추적이 되면은 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딥링크가 필요해. 아까 내가 딥링크에 대해 설명을 해줬잖아. 이 딥링크가 앱 리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랜딩으로 유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메인 페이지로 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유저를 보냄으로써 그 유저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앱 리마케팅, 즉 딥링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필요해. 세 번째로 잠재 고객 모수 리스트가 필요해. 구글 에즈에서는 잠재 고객 리스트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 그 첫 번째로는 CSV 파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야. 해당 방법은 조금 번거로운 반면에 좀 더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잠재 고객 모수를 실제로 원하는 방법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수에 맞춰서 타겟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반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 두 번째로는 구글 에즈와 분석 툴을 연동해서 쓰는 방법이야. 이렇게 할 경우에 CSV 파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분석 툴과 에즈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알아서 잠재 고객 모수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돼. 이거의 장점은 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새로운 모수가 쌓이기 때문에 최신의 잠재 고객 모수를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반면에 분석 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잠재 고객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 단점이 있어.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AC2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AC2는 신규 유저가 아닌
기존 유저를 타겟팅해서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좋아. 즉, 기존의 유저를 다시 한번 나의 앱으로 끌어들여서 내 앱을 사용하고 내 앱을 사용함으로써 구매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재 고객인 것 같아. 잠재 고객을 내가 원하는 양 아니면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잘 분류하고 그 모수에 맞춰서 소재를 잘 이용한다면 일반적인 앱 신규 설치 광고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로 광고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지금까지 구글의 앱 리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냥 일반적인 앱 광고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지금 리마케팅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꼭 시도해보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앱 리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어때? 좀 이해가 잘 됐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기도록 해.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알지?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 조심해. 되게 친절했다. 조심해. 안녕, 비마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요즘 올림픽 시즌이라서 올림픽에 푹 빠져 지내고 있어. 근데 예전에는 올림픽 시즌 되면 나도 무척 많이 바빴거든? 근데 올해 올림픽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올림픽이 끝났을 것 같은데 여자 배구 결승 내가 요즘 올림픽을 보고 있는데 되게 많이 과학적이더라고. 단순히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서 그런지 실력들이나 성과들이 매우 많이 상승이 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케팅을 하는 우리들이잖아. 우리 마케팅 입장에서도 분석이 더 많이 중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 내가 앞선 시간에 서드파티니 아니면은 뭐 트래킹 툴이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야. 기억나? 그럼 먼저 이 트래킹 툴, 이 서드파티 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자. 이게 왜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 트래킹 툴이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 트래킹 툴이 뭔 것 같아? 맞아. 앱의 성과를 분석하고 앱의 전환을 또 추적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인사이트를 얻는 게 트래킹 툴의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의 앱 광고에서는 이 트래킹 툴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만약에 이 트래킹 툴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한다면 아마 반쪽짜리 광고밖에 되지 않을 거야. 구글 앱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래킹 툴이 약간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구글의 파이어베이스가 있고 외부 업체 툴인 서드파티 툴이라고 하는 앱스플라이어라든지 어저스트라든지 코차바라든지 브런치 같은 유료 툴이 있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파이어베이스는 무료고 서드파티 툴은 유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의 툴이기 때문에 구글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어. 그렇지만 구글 외에 타 매체를 사용할 때는 조금 제약이 있어. 반면에 서드파티 툴은 주요인 매체들과 다 연동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매체 간의 성과를 분석할 때 매우 유리해. 그리고 유료이기 때문에 구글 파이어베이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더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툴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까? 정답은 둘 다야. 우리는 지금 구글의 앱 광고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과 측정에 좀 더 유리한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성과 측정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서드파티 툴을 이용해서 매체 간의 효율 분석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질문이야. 부정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간혹 성과를 중심으로 과금이 되는 매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인스톨이 되면은 과금이 되는 그런 같은 매체의 경우에 이게 우리를 광고 통한 인스톨이 아니더라도 불법적으로 신호를 싸서 우리의 성과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부정 클릭 방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파이어베이스와 서드파티 툴 중에서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우선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의 장점은 무료야. 처음 앱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분석 툴 자체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 근데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료인 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로는 구글 에즈와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빠르게 최적화가 되고 효율 성과가 누락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세 번째로는 또 같은 이유긴 한데 구글의 자사 제품이기 때문에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 내가 앞선 시간에 구글의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구글 인스톨 캠페인도 있고 어드밴스 캠페인도 있고 액션 캠페인도 있고 그 세 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외에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존재해. 그 중에 하나가 로아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밸류라는 상품인 거고 두 번째가
내 앱에서 내가 중요로 하는 유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유저를 찾아서 타겟팅해주는 오토메이티 시뮬러 오디언스라는 제품도 있어. 내가 지금 말했던 거 외에도 파이어베이스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만날지 기대하고 있어. 실습을 하러 가기 싫은데 실습해야 할 것 같아. 가자. 자, 오늘은 앱 캠페인에서 분석 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잖아. 그 중에서도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파이어베이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정의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이 만든 무료 툴이야. 그 중에서도 앱을 만들고 앱 품질을 향상시키며 앱 비즈니스를 위한 각종 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 뭐 개발적인 부분, 서비스 개선적인 부분, 아니면 성장 및 수익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등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앱 마케팅, 특히 앱 캠페인에 관련된 부분인 애널리티क्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야. 앱 캠페인에서 파이어베이스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 먼저 이 트래킹 툴 활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 앱 광고를 진행할 때 분석 툴로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냐,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거든. 나는 그럴 경우에 가능하다면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와 서드파티 툴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 그 중에서도 이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는 이벤트 트래킹 및 분석을 하고 이 서드파티 툴을 이용해서는 매체 간의 성과를 비교해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파이어베이스로 비딩한다는 의미가 뭔지부터 좀 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의 앱 캠페인의 머신러닝의 과정에서 파이어베이스 이벤트를 기반으로 캠페인 최적화를 한다라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왼쪽 화면을 보게 되면 구글 에즈에서 전원 탭 부분이야. 이 카테고리 부분에서 이 다운로드 항목을 보게 되면 소스 부분에서 구글 플레이, 타사 앱 분석,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이 세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야. 이 중에서 이 전환에 포함해 어떤 게 예로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 이 예로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이 캠페인이 최적화를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즉, 이 타사 앱 분석이 예로 되어 있다면 타사 앱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전환을 가지고 캠페인이 최적화하는 거고 이 파이어베이스 부분이 예로 되어 있다면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얻은 전환을 가지고 캠페인이 최적화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은 모두 아니오로 하고 이 파이어베이스만을 예로 변경하는 것이 꼭 필요해. 두 번째로는 이 액션 캠페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액션 캠페인을 할 때도 이벤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타사 앱 분석이나 구글 플레이로 얻은 전환 말고 이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얻은 이벤트를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이래야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캠페인이 비딩하고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왜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하면 앱 캠페인의 퍼포먼스가 향상이 될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구글의 에즈와 파이어베이스는 같은 회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시그널을 이용해.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캠페인이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두 번째로는 설정한 전환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의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캠페인 진행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세 번째로는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인 거야. 자, 한번 이 장표를 봐주겠어? 내가 앞선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글의 앱 캠페인은 머신러닝에 최적화해주는 툴이거든? 근데 뭘 가지고 최적화를 하느냐? 이 전환 부분인 거야. 이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의 전환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보게 되면은 타사 앱 분석과 비교한 장표거든? 실제로도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서드파티 툴로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앱 캠페인을 진행할 때 파이어베이스를 꼭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구글 계정과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선은 중요한 게 있어. 이 구글 에즈 계정의 소유주와 파이어베이스의 계정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구글 에즈 같은 경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액세스 및 보안에 가면 이 계정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이 이메일로
파이어베이스를 가입해주면 돼. 이 동일한 이메일로 가입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연동하는 부분은 매우 쉬워. 이 톱니바퀴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 통합이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이 통합이라는 항목을 누르고 구글 애즈, 우리가 연동할 부분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거야. 이 중에서 우리가 이 파이어베이스 계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글 애즈 계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이 오븐디마 앱캠페인 항목이 보이지? 이걸 체크한 이후에 연결을 눌러주면 끝이야. 이렇게 되면은 구글 파이어베이스와 애즈의 연동은 끝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구글 애즈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 도구 및 설정에 들어가서 이 연결된 계정을 보게 되고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 및 파이어베이스 이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됨으로 확인이 돼. 이렇게 되면 구글 애즈와 파이어베이스의 연동은 끝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때? 쉽지? 이렇게 구글 앱 캠페인에서 파이어베이스는 필수적으로 필요해. 이 연동 자체도 쉽고 설정하는 부분도 매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앱 광고를 진행할 때 파이어베이스를 꼭 이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 그럼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야? 네. 말을 해줬어야지. 구글 앱 광고 목이 잡아? 안녕 이마 친구들, 잘 지냈어?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 같은데 그동안 수업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피드백을 주는 것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 광고에서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 광고의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구글 앱 광고에서는 자동화로 되는 게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벤트로 설정을 할지, 얼마의 예산으로, 얼마의 입찰가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어떤 소재,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지, 이렇게 3가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캠페인 효율이 매우 많이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앱 광고에서 쓸 수 있는 소재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HTML5. 이 앱 캠페인에서는 이 4가지 유형의 소재를 다 넣어주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 지면들이 있잖아. 모든 지면의 광고가 적재적소에 나가려면 이 4가지 유형의 소재가 있어야만 결합도 되고 아니면 매칭도 되고 해서 적재적소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4가지 유형의 소재를 다 넣어주는 걸 추천해. 그 중에서도 오늘은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소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좋은 텍스트 소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 내가 말한 이 4가지를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앱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필요해. 그리고 한 줄 정도는 유저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호킹성 있는 멘트를 넣어주는 것도 좋아. 3번째로는 유저가 실제로 앱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는 부분을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할 수 있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니면 클릭해주세요 라든지 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는 게 필요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 특수기호라든지 이모티콘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 구두점이나 마침표를 남발해서도 안 돼. 그리고 띄어쓰기도 막 엉망진창으로 해서도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보류가 나고, 보류가 나면 전체적인 캠페인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주는 게 필요해.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켜지는 선 안에서도 불법적인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선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누군가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댓글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센스 있게 문구를 넣어주는 거를 중요해. 다음은 비디오야.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꼭 사용하기를 추천해. 왜냐하면 비디오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유튜브에도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프리미엄 지면에 광고가 노출될 수가 있어. 실제 사례를 말해주면 비디오 소재를 썼을 때 안 쓴 거보다 전환 효율이 15% 이상 상승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소재를 꼭 써주는 걸 추천하고 있어. 좋은 비디오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세로, 가로, 그리고 정사각형, 되게 다양한 종류의 영상 소재를 쓰는 걸 추천해.
그리고 영상 초반에 되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필요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상을 보자마자 스킵을 하거나 나가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임팩트 있는 내용을 담아주는 게 필요해. 그리고 15초에서 30초 사이의 길이를 사용하는 게 또 좋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앱 구동 영상이라든지 모델 영상,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영상 끝에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음성이라든지 텍스트를 넣어주는 것도 좋아. 비디오를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거든.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면은 적은 비용으로 되게 재미난 영상들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나만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미지야.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여러 사이트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 이제는 유튜브 지면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소재 형식이 돼버렸어. 이미지 소재는 이미지 자체가 모바일의 작은 화면에 노출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지만 정확한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필요해. 또 앱의 스크린샷이라든지 앱의 로고 아니면 모델, 특히 앱에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매우 좋아.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인벤토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미지 소재를 다양한 사이즈로 베리에이션 해주는 게 필요해. 지금까지 구글 앱 광고에서 사용하는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때? 잘 기억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자, 구글의 앱 캠페인에서 성과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에는 몇 가지가 없어. 어떤 이벤트로 광고를 진행할지, 얼마의 예산, 얼마의 단가로 진행을 할지, 어떤 소재를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 없는 수단 중에서 소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재가 성과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 구글 앱 캠페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HTML5가 있어. 여기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는 게 필요해. 그래야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면에 광고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은 이 소재 중에서 다양하게 조합이 돼 텍스트와 이미지 혹은 텍스트와 동영상. 앱 캠페인에서는 개수도 정해져 있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목이 5개, 설명이 5개, 이미지는 20개, 비디오도 20개, HTML5도 20개가 들어가. 모든 소재를 다 넣고 이 안에서 최적으로 믹스가 돼서 광고가 나간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첫 번째로 구글 텍스트 소재는 구글 플레이부터 지메일, 유튜브, 디스플레이 지면까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면에 나가기 때문에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기본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먼저 독립된 텍스트가 필요해. 줄이 4줄이라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하나가 독립된 텍스트가 되는 게 필요로 하고 글자 수를 지켜서 진행하는 게 필요해. 한글의 경우는 12자고 영문 같은 경우는 25자 이내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야. 기호나 구두점을 남발해서도 안 되고 이모티콘을 사용해서도 안 돼. 대문자를 마음대로 쓰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너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기본 가이드를 지켜지지 않으면 검수가 통과되지 않거든? 혹시나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지켜주는 게 필요해. 텍스트 소재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전국민 1위 3,000개 여성 쇼핑몰 통합 검색. 이렇게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앱을 설명해야 돼. 두 번째로는 유저의 흥미를 이끌어내서 클릭을 유도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미나고 독특하거나 끌리는 문장으로 유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필요해. 세 번째로는 지금 배송하면 내일 도착, 100% 매물 실사진 확인 가능. 이렇게 혜택을 강조하는 문구를 써주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이 콜투 액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 지금 클릭하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을 써주는 게 꼭 필요해. 비디오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비디오가 노출되는 지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유튜브 지면이기는 해.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지면에도 동영상 영역에 있는 부분에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 비디오 소재를 꼭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 간혹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 지면에 광고가 가능해. 최근에 유튜브 지면 자체가 프리미엄 지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광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영상이 꼭 있어야 해. 영상 소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전환수가 약 16%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영상 소재가 이제는 단순히 브랜딩뿐만 아니라 퍼포먼스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영상 소재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가로 영상, 세로 영상, 정사각형 다양한 영상 비율을 쓰는 게 중요해. 그리고 초반 2초에 관심을 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이 스킵을 통해서 이탈하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임팩트 있는 부분을 넣어주는 게 필요해.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5초에서 30초 이내로 편집을 잘해서 다양한 길이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마지막으로 앱 구동 화면이라든지 사용자 후기 영상 같이 영상 종류를 여러 개 쓰는 걸 추천해. 종류가 다른 영상을 함으로써 유저에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세 번째로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구글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지면에 나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노출이 되는 영역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작은 스크린에 노출되는 만큼 간결하지만 정확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필요로 하고, 광고를 하는 앱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다양한 유저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숨개를 꽉꽉 채워주는 것을 추천해. 소재 사이즈도 많은 부분으로 베리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 운영적인 부분에서 팁을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 첫 번째로는 광고 계정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내 광고 에셋의 점수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두 번째로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능해. 항목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학습일 때는 소재가 아직 학습 중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걸 추천하고, 실적 평가가 낮음이라고 나온다면 이 소재 중심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해. 아주 좋음이 있다면 이와 유사하게 소재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소재는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도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2달에서 3달 정도 주기로 변경하는 것을 나는 추천하고 있어. 한 번에 모든 크리에이티브를 변경하면 안 돼. 트래픽 볼륨이 적은 크리에이티브부터 점차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해. 마지막으로 한 번 크리에이티브 소재를 업로드하면 한 2주 정도는 최적화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주는 게 필요해. 그래야 빠른 시간에 최적화되고 효율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안녕. 오늘부터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야. 우선은 지금 녹화 되고 있는 거야? 네. 몰랐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야? 준비됐나요? 안녕, 디마 친구들 잘 지냈어? 지금까지 우리 구글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눴는데, 많은 친구들이 구글 이외에 다른 매체 앱 광고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다른 매체의 앱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야. 우선은 페이스북을 왜 해야 되는지, 페이스북이 어떤 점이 좋은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 회차만으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모든 걸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한 앱 광고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먼저 페이스북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페이스북을 통한 앱 광고의 장점을 알아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내가 생각하기에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페이스북의 큰 장점인데, 특히 소재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 초보자의 경우에 소재가 한 컷만 있어도 페이스북에서는 앱 광고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 접근성 부분에서는 페이스북인 것 같아. 왜냐하면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 더 만들어서 광고 계정까지 만들기가 너무 쉬워. 그리고 또 만들어 놓은 게시물을 끌어다가 광고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접근성 면에서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 맞아. 아마 그런 경험 해봤을 거야. 페이스북을 했는데 보이던 광고가 계속 보이는 경우. 이게 내 지인을 타겟팅하는 경우가 더 많고,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소재가 자꾸 나오면 효율은 계속 떨어져.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재를 좀 더 빨리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 구글보다 훨씬 더. 두 번째 이유로는 구글과 달리 타겟팅이 가능해. 구글의 광고의 장점은 머신러닝이라서 타겟팅이 안 됐잖아. 대신 페이스북은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겟팅이 가능해. 예를 들어서 성별이 명확한다든지 연령이 명확한 경우에 굳이 내가 모든 사람들을 타겟팅할 필요가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타겟팅이 가능한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단순한 타겟팅 이외에도 예전에는 앱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장바구니에만 담고 구매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든지, 뭔가 특정한 액션을 타겟팅할 부분에서도 페이스북은 그런 부분이 가능해. 그래서 페이스북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구글과 달리 타겟팅이 된다,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앱 광고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에서도 머신러닝을 통한 타겟팅이 가능해. 머신러닝을 통한 타겟팅에 대해서 구글 시간에 정말 많이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설명이 필요할까? 괜찮아? 조금 짧게 설명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전환이 발생한 걸 기준으로 좀 더 많은 전환을 발생할 수 있게끔 알아서 타겟팅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구글과 달리 페이스북의 장점이 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앱 광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페이스북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가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우선 페이스북에 디벨로퍼 페이지라는 곳이 있어. 그곳에 앱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말 그대로 페이스북한테 이 앱을 광고할 거야 라고 허락받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으로는 앱에 페이스북의 SDK나 서드파티 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해. 만약에 페이스북 이외에 다른 매체까지 광고할 진행이 있다면 그때는 서드파티 툴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우선은 페이스북만을 광고할 생각이 있다면 그때는 페이스북 SDK만으로도 충분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스북의 SDK는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서드파티 툴은 이제 외부 툴을 우리 앱에 심어서 그 앱을 분석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어떤 목표를 측정할지, 어떤 목표로 캠페인을 최적화할지 정할 수 있는 이 이벤트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해. 기본적으로 설치부터 구매까지 이벤트를 만드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를 만들면 뭐 상관없어, 뭐든지.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페이스북에서 앱 광고가 가능해. 실제로 세팅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은 구글만큼이나 매우 쉽거든. 초보자나 아니면 누구나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오늘은 앱 광고에서 구글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들어보니 어때? 혼자서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분명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앱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구글과 달리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나한테 어울리는 매체를 선택해서 앱 광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때까지 안녕. 오늘은 우리가 페이스북 앱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정에서 한번 세팅을 해보면서 얼마나 쉬운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아까 페이스북에서 앱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 앱이 페이스북 디벨로퍼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SDK나 서드파티 툴이 연동이 되어 있다든지, 전환 이벤트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모든 게 완료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캠페인을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야. 먼저 이렇게 계정을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야. 캠페인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우리는 앱 광고를 진행을 할 거잖아. 앱 설치를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까 페이스북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기억나? 하나는 직접적인 타겟팅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이 가능하다. 자동화된 앱 광고는 머신러닝을 통한 캠페인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앱 광고는 직접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이렇게 앱 광고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면 이제부터는 이제 캠페인을 세팅할 수 있게 되거든. 이 캠페인 이름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돼. 우리는 5분 디마 채널이니까 5분 디마 앱 캠페인.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 진행할지는 앞서 부분에 체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는 세트야. 세트 부분에서 타겟팅을 좀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광고 세트 이름도 이미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5분 디마 이렇게 짓고 앱을 불러와야 돼. 디벨로퍼 사이트에 앱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때 등록한 앱이 보일 거야. 그 앱을 불러와 주면 돼.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타겟팅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 1 예산이라든지 캠페인 시작 날짜, 캠페인 종료 날짜, 그리고 어떤 타겟팅으로 진행할지, 예를 들어서 국가는 어디일지, 연령은 누구일지, 그리고 성별은 누구한테 보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타겟팅할 수 있는 관심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상세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곳이야. 내가 원하는 타겟팅을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주면 돼. 이렇게 체크를 할 때마다 그 타겟팅이 추가가 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는 광고 소재에 대한 부분이야. 광고 소재를 내가 어떤 걸 쓰는지를 여기에서 세팅하는 부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거든. 여기도 이름을 지어볼게. 여기에서 내 페이지와 연동된 페이지를 불러와서 선택해주면 돼.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불러와서 세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고를 만들면 돼. 이미지를 쓸지 동영상을 쓸지 아니면 슬라이드 방식을 할지 여기서 선택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초보자의 경우니까 슬라이드보다는 이미지가 얼마 없는 단일 이미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게. 단일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미디어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미지를 추가하면 내가 등록된 기존에 있던 소재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서 업로드한 다음에 소재를 체크하게 되면 그 소재가 불러와져서 세팅이 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다 됐어. 나는 이미지를 불러왔고 연결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노출 이미지가 예시로 보일 거야. 이런 형태로 광고가 나간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문구를 써주면 돼. 지금 다운로드. 광고 제목도 선택사항이지만 넣어주면 좋겠지? 5분 디마 앱 캠페인.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 행동 유도라고 해서 버튼 이미지를 어떤 걸로 보여지는지가 되게 중요해. 근데 우리는 지금 앱 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혹은 지금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앱 광고가 아니라 다른 광고였다면 쇼핑하기라든지 가입하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듣기 다른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났어. 여기서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광고 세팅이 끝나.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자동화된 타겟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저장하지 않고 내가 돌아가 볼게. 다시 앞으로 와서 메인 처음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나는 직접 타겟팅할 수 있는 앱 광고에 대해서 눌렀는데 여기에서 자동화된 앱 광고를 누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여기도 똑같아, 윗부분까지는. 근데 말이야, 여기에서 타겟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 다시 한번 가볼래? 돌아가서 여기에서 앱 광고를 선택을 해주면 이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반면에 자동화된, 즉 머신러닝을 통해서 앱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임의대로 타겟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페이스북의 자동화된 솔루션을 이용해서 광고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소재를 등록하는 부분은 동일해. 자, 매우 쉽지? 이렇게 초보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앱 광고가 가능해. 분명히 구글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 내가 봤을 때는 너의 상황에 맞춰서 현재 페이스북이 좀 더 편한지 아니면 구글이 좀 더 편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선택해서 진행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앱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라. 안녕! 어디가 좋아? 어디가 마음? 나 아무 데나 상관없어. 저긴 것 같아. 굳이 여기서 찍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불안하다. 자세 괜찮아? 아, 힘들다. 안녕, 디마 친구들. 내가 오늘은 드디어 날씨가 좋아서 야외로 나왔어. 짜잔! 우리 5분 디마의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방문했어. 지난 시간에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타 매체를 준비했는데 어떤 거일 것 같아? 힌트를 주자면 셀리나. 오늘은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로마는 카카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맞아, 카톡. 우리 카톡 없으면 정말 많이 힘들잖아. 카톡이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카톡 자체가 중요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카톡에 들어가는 광고 자체도 매우 중요해져 버렸어. 그래서 최근에는 퍼포먼스 광고를 할 때 이 카카오 모먼트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의 앱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먼저 카카오 모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어. 첫 번째로가 지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 카톡 이외에 노출되는 지면 자체가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지면이기 때문에 우리 광고가 이상한 데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일부 매체의 경우는 간혹 이상한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신경 써서 모니터링 하거나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카오 모먼트 광고는 되게 안정적인 지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 카톡 이외에도 다음이라든지 카카오톡의 다른 디스플레이 지면이 있잖아. 거기에 광고가 노출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카카오에서 광고할 수 있는 지면에 다 광고가 나갈 수 있어. 두 번째로 타겟팅이 가능해. 기본적인 연령이나 성별부터 관심사 업종까지 타겟팅이 가능한 게 카카오 모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외에도 픽셀 및 SDK를 심으면 리마케팅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타겟팅도 가능해.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미지 배너부터 동영상 그리고 풀친 메시지까지 다양한 형태로 광고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유저한테 내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 지금까지 카카오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 왜 카카오에서 카카오 모먼트에서 앱 광고를 해야 될까? 위에 말했던 장점을 활용해서 광고가 가능한 게 카카오 모먼트의 앱 광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카카오, 즉 카카오 모먼트에서 앱 광고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뭔지 그거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힌트를 또 주자면 페이스북이랑 되게 비슷해. 바로 카카오에 SDK를 신거나 서드파티 연동을 해주어야 해.
둘 중에 어떤 걸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말했다시피 다매체를 이용할 때는 서드파티 툴을 이용하는 게 좋고, 이번에 처음으로 카카오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싶다면 카카오의 SDK만 심어도 상관없어. 이 부분이 완료가 되었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카카오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전화 목표를 앱 설치 혹은 앱에서 원하는 이벤트로 선택해서 진행해주면 끝이거든. 맞아. 서드파티 하나만 설치하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까지 대부분의 중요 매체가 다 한 번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서드파티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거든.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앱 설치만을 위한 상품이 존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앱을 매체에 등록을 해서 앱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다 효과가 좀 명확한 게 있거든. 반면에 카카오의 앱 광고는 앱 서치 전환수를 최적화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구글과 페이스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은 개념인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목적 자체가 뚜렷해. 앱을 설치를 위한 목적인 상품이 존재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뭔가 직접적으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기보다는 전환수 중에서 앱 설치를 최적화하는 상품이 존재한다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우리 카카오 모먼트에서 뭔가 장점이라든지 앱 광고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 그럼 우리 카카오 모먼트에서 앱 광고를 실제로 세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 다나가 지나가길래 꼭 말하고 싶어서 다나를 붙잡았어. 카카오 모먼트가 단순히 카카오톡에만 나가는 광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그 이상이야. 카카오 사용자, 즉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카카오 싱크 가입자를 대상으로도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고객 식별자, 즉 애드 아이디를 업로드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 실제로 선별된 유저를 대상으로 타겟팅 할 수가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어. 이번엔 진짜로 실습하러 한번 가보자. 먼저 카카오 모먼트에서 앱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카카오 모먼트 SDK나 서드파티 툴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자. 계정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광고 자산 관리를 눌러주고 맨 밑에 픽셀 및 SDK 연동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거든. 우리는 지금 연동 중인 픽셀이나 SDK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뜬다고 볼 수 있어. 이 파란색 픽셀 및 SDK를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우선 이름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븐디마라고 만들어주도록 하자. 이렇게 등록이 되면 이름이 나오고 광고 아이디가 나와. 이 부분은 나중에 서드파티 툴이랑 연동할 때 사용되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는 픽셀 및 SDK를 심어줘야 되거든. 픽셀은 웹 광고할 때 쓰는 거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SDK는 앱 광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앱 광고를 할 거잖아. 픽셀보다는 앱 광고에 SDK를 심는 부분을 설치하기를 누르게 되면 앱이 뜰 거고 어떤 부분을 연동할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이 픽셀 및 SDK를 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카카오에 SDK를 직접 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서드파티 툴을 연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카카오에 SDK를 심는다고 했을 때는 이 설치 가이드를 보고 여기 가이드에 맞춰서 우리 앱에다가 카카오의 SDK를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서드파티 툴을 하고 있어서 서드파티 툴과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서드파티 업체를 선택해서 이 가이드 방법을 참고해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서드파티와 연동은 이 카카오 모먼트 계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 툴 계정에서 한다는 것만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실습을 해보도록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싱귤러거든. 짠! 왼쪽에 보면 카테고리 중에서 어트리뷰션 그리고 이 파트너 연동이라는 부분이 있어.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서드파티를 통해서 연동된 매체 리스트가 뜨고 우리가 다른 매체들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거든. 우리는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카카오를 연동해 보도록 하자. 먼저 여기에서 파란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라고 치면 아마 카카오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야. 여기에서 이 서드파티에 연동된 앱을 불러와 주면 되겠지. 여기에서 전환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 포스트백 부분을 체크해주고 픽셀 및 SDK 부분에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광고 아이디를 부분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연동은 끝이 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서드파티 툴에서 만들어 놓은 전환수 부분이 이 카카오 모먼트 계정에서 불러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최적화해서 앱 캠페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광고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캠페인 누르게 되면 어떤 유형으로 광고를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 너희가 원하는 광고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카카오 비즈보드에서 광고를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를 정해야 돼. 우리는 지금 목표가 앱 설치고 그 부분을 전환으로 최적화한다고 했잖아. 전환을 체크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자동으로 픽셀 및 SDK로 광고 최적화가 선택이 될 거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픽셀을 불러올 수가 있어. 내가 아까 만들어놨던 이 5분 뒤만 픽셀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앱 설치를 최적화하는 캠페인을 만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1 예산이 있다면 1 예산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캠페인 이름도 뭔가 임의대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카카오 모먼트에서의 장점이 아까 여러 가지 타겟팅이 된다고 했었잖아. 기본적으로 픽셀 및 SDK를 모은 모수도 타겟팅할 수 있고,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지역도 선택이 가능해.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 안드로이드만 할 건지 아니면 iOS만 할 건지, 그리고 지면 자체도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맞춰서 광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1 예산을 넣어주고 캠페인 기간도 넣어주고 시간도 상세하게 할 수가 있거든. 모든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에는 광고를 하기 싫어 라면 이렇게 꺼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요일이나 시간대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는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 소재의 경우는 처음에 선택했던 유형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카카오 비즈보드를 선택했잖아. 비즈보드 유형을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광고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고, 랜딩 URL 부분에 URL을 선택을 해줘서 마켓 URL이라든지 혹은 서드파티에서 발급된 트래킹 URL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소재가 있다면 업로드를 해주고, 만약에 소재가 없다면 이 배너 만들기를 눌러서 소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 오브젝트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썸네일형, 마스킹형, 텍스트형, 너희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소재를 만들거나 등록해 주면은 광고 세팅이 모두 끝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광고 세팅을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아?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안녕. 뭐니? 체감 나이 25. 안녕, 기반 친구들. 잘 지냈어? 오늘이 벌써 8번째 촬영이더라고. 근데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은데 곧 헤어질 시간이 돌아오고 있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구글 외에 다른 상품으로 앱 광고할 수 있는 3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힌트를 주자면 지금까지 우리 5분 디마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매체, 바로 네이버. 오늘은 네이버를 통해서 앱 광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참고로 말하면 우리 글링크 미디어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의 공식 대행사야. 네이버 GFA, 즉 성과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하지만 공식 대행사일수록 좀 더 매체와 접근성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슈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이 좀 더 원활한 부분도 있고, 좀 더 매체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공식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우리야, 네이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검색 광고도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네이버 메인 창에 떠있는 타임보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 타임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 이게 네이버를 상징하는 상품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경쟁도 심하고 비용도 매우 비싸. 가장 비싼 시간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가까이도 하고, 저렴한 거는 한 5, 600에서 3, 400만 원도 하고 있어. 1시간 기준이야. 근데 말이야, 몇 해 전에 네이버에서 너무 고맙게도 성과형 디스플레이라는 상품을 새롭게 만들었어. 간단하게 줄여서 네이버 GFA라고 불리고 있거든? 이제는 누구나 쉽게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야. 최근까지만 해도 네이버 GFA는 모바일에 특화가 됐었어. 모바일에 나오는 메인 배너라든지 아니면 서브 배너에 나갔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게 PC 지면까지도 이제 노출이 가능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의 메인 상품이 돼버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네이버 하면은 정말 노출량도 많고 인지도에 매우 적합한 상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네이버 상품 하면은 브랜딩에 적합한 상품이었단 반면에, 이제 GFA를 통해서 메인 지면에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가 중요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앱 광고잖아. 즉, 이 상품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네이버에서 앱 광고가 가능해져 버렸어.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네이버 GF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매형 상품이라고 보면 돼. 과거 네이버 DA 상품 같은 경우는 구제로 판매되는 상품이었다면 GFA는 경매형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경매형이기 때문에 노출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경쟁이 심화되면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어. 아니면은 뭐 경쟁사가 비용을 많이 쓴다거나 입찰가를 높이 할 경우에는 내 광고가 아예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반면에 그런 구자재로 하게 되면 무조건 내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노출이 워낙에 잘 되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최소 비용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내가 소진하고 싶은 만큼 정해서 효율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즉, 전에는 일정 금액이 있어야만 네이버에서 광고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하루에 10,000원만 있어도 네이버에서 광고가 가능해진 거야. 또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 모모트처럼 다양한 타겟팅을 이용해서 광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성별, 연령, 지역 등 데모 타겟팅부터 관심사, 그리고 구매 의도까지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한 게 GFA의 장점이야. 그리고 서드파티랑 연동을 해서 최근에 내 앱을 실행했던 사람 혹은 앱을 설치한 사람까지도 타겟팅할 수가 있어. 만약에 고객 식별자 데이터, 즉 애드 아이디가 있다면 그 애드 아이디를 직접 업로드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팅도 가능해. 네이버 앱만의 장점이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지면 자체가 네이버에서 앱 광고를 할 수 있다. 지면 자체가 프리미엄 지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난 장점인 것 같아. 다른 특별한 장점은 뭐 다른 매체와 다 비슷해.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가 네이버에서의 앱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GFA가 생김으로써 네이버가 브랜딩을 넘어서 퍼포먼스 매체로서도 강점을 가지게 되었어. 자, 그럼 이렇게 좋아진 네이버에서 앱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나 네이버도 사전에 꼭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뭘 것 같아? 바로 전환 효율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툴이랑 연동을 해줘야 돼. 연동이 되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앱 전환 트래킹도 할 수 있고 추가로 앱 전환에 맞춰 타겟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앱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네이버 GFA와 서드파티 툴을 연동하고 시작을 해야 해. 연동하는 부분은 내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도록 할게. 이 부분도 매우 쉬워서 아마 따라하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연동이 된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데모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타겟팅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앱 광고는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내가 네이버에서 앱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내가 아까 전에 네이버에서 앱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꼭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했는데 네이버 GFA와 서드파티 툴을 연동을 해야 돼. 먼저 이렇게 계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도구 부분에서 타겟 관리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이 MAT 연동 관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전환키라는 걸 생성할 수가 있게 되거든. 우리는 오븐디마라고 이름을 만들도록 할게. 이렇게 키를 생성했다면 이제는 서드파티 툴에 가서 연동하는 부분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난번 카카오 할 때 싱귤러를 통해서 한번 연동하는 부분을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싱귤러 말고 앱스플라이어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 먼저 앱스플라이어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야. 이 설정 부분에서 파트너 연동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서드파티 툴과 매체를 연동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일 거야. 기존에 연결됐던 매체들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연동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네이버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 네이버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애드라는 게 뜰 거야.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은 파트너가 보일 거고 파트너 활성화를 켜주고 CV 키 부분에다가 아까 발급했던 전환 키를 연동해주면 돼. 이 키를 복사한 다음에 이 서드파티 툴에 가서 여기에다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저장을 눌러주면 서드파티 툴과 이 네이버 GFA의 연동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어. 계정에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다시 계정에 넘어와서 광고 관리를 클릭해주고 대시보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신규 캠페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할지 물어보게 돼. 우리는 이번에도 앱 설치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 캠페인 이름을 적어볼까? 그리고 대표 URL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일단은 우리 회사 URL 넣어주도록 할게. 그리고 안드로이드냐 iOS냐를 선택해준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에 마킹 URL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일단은 임의대로 회사 주소를 다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 여기에 원래대로라면 마킹 URL을 넣어주는 게 정석이야. 그리고 계정을 만들 때 보이는 이 브랜드 업종을 선택해주고 다음을 눌러주면 바로 그룹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룹도 임의대로 이름을 만들어 볼게. 여기에서 우리가 말했던 타겟팅 부분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 계좌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어. 오늘은 이 메인에만 광고를 해보도록 할게. 우리가 아까 장점이라고 말했던
타겟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 맞춤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MAT와 연동을 통해서 전환 이벤트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 파일, 개인정보 애드 아이디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정보를 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도 있어. 여기에서 맞춤된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 타겟팅을 해줄 수도 있어. 만약에 이런 맞춤 타겟이 없다면 기본적인 데모 타겟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구매 의도를 선택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여자만 타겟팅을 할 거고 25세에서 29세만 타겟팅을 할 거야. 지역도 선택이 가능한데 나는 모든 지역을 선택을 할 거야. 상세 타겟팅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내 앱의 타겟팅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좋아한다고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그룹을 선택해서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임의대로 우선은 게임이라는 관심사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 기기도 선택할 수가 있어. 안드로이드만 나갈 거냐, iOS만 나갈 거냐. 나는 아까 전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부분만 선택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타겟팅도 안드로이드만 해줄게. 그리고 입체 부분을 체크해주고 자동으로 할지 수동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클릭수 최대화를 목적으로 자동화를 할 거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입찰가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1 예상 캠페인 시작 날짜와 종료 일자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요일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게재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어. 소재 선택 방식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다면 다음 소재야. 앞서 선택했던 노출 위치에 따라서 소재 타입이 보이는데 우린 아까 메인을 선택했잖아. 그래서 메인에서 가능한 소재 타입이 보이는 거고 가이드에 맞춰서 기본 정보를 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랜딩 URL인데 실제로 광고를 클릭했을 때 떨어지는 랜딩을 넣어주는 게 좋거든.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아까 연동했던 서드파티 툴에서 트래킹 링크를 발급을 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서드파티를 오게 되면은 연동이 되는 부분에서 어트리뷰션 링크라는 화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클릭을 통한 어트리뷰션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링크를 복사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랜딩 부분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GFA를 통해서 앱 광고를 정확하게 트래킹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소재가 세팅이 된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고 랜딩 URL을 넣고 광고 안내 문구를 넣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예시 화면을 볼 수 있을 거고 우리의 광고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네이버 앱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 마지막이야. 너무 행복해. 나 예고편까지 하면은 11편 찍은 거 아니야? 계약 조건이 좀 달라. 근데 난 솔직히 그렇게 부담은 없었어. 옴니마에 대한 부담은 없었고 다만 하다 보면 재밌어. 안녕 디마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잘 지내고 있었어? 나한텐 지난주가 추석이라서 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너희는 혹시 지금 눈 오니? 우리 남은 2회 동안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자. 내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꿔야 되거든? 내 핸드폰이 3년을 넘어가서 이제 4년째가 돼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야. 아이폰을 해야 될지 갤럭시를 해야 될지. 다나는 뭐야? 우디는? 로마는 삼성도 좋고 아이폰도 좋은데 나에게 지금 맞는 게 뭘지 가장 고민하고 있어. 근데 아무래도 나는 아이폰을 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받아놓은 앱들이 진짜 많거든? 그걸 그대로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그냥 아이폰을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 나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앱을 쓸데없이 다운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 그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특정 검색어를 했을 때 최상단에 보이기도 하거든? 난 그거 보고 인스톨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광고더라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에 맞춰서 앱을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거지. 우리가 앞선 시간에 구글 플레이 마켓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구글에 앱 광고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애플의 마켓, 즉 앱스토어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애플 서치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앱스토어의 광고인 애플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앱스토어 광고, 즉 iOS를 대상으로 앱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애플 서치는 필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사용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 25%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지만 애플, 즉 iOS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더욱이 우리나라 말고 해외로 본다면 그 비중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iOS 광고의 중요성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광고 효율이 정확히 안 잡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치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서드파티 툴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은 그걸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애플 서치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애플 서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앱스토어에 직접적으로 광고가 가능한 부분이겠지. 구글의 앱 광고에서 보면 구글 플레이 영역이 가장 효율이 좋게 나오거든. 그런데 구글은 그 영역만 선택해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애플 서치는 그 영역에만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색 광고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 예전에는 타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용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타 브랜드 키워드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내 브랜드 키워드 외에 경쟁사 키워드도 씀으로써 최상단에 내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남들보다 입찰가를 높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최상단에 내 광고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즉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들이 없어도 돼. 노출이 되는 방식이 앱스토어에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보여주기 때문에 타 매체처럼 소재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소재가 준비되지 않아도 바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팅도 매우 쉬워.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통한 검색 결과 외에 추천 앱 영역에 따로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검색을 하지 않는 유저들한테도 내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애플 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키워드 광고이기 때문에 애플 서치에서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해. 나와 관련이 있으면서 유저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 거지. 단순히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무의미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수적으로 키워드를 선택하면 노출 자체가 미비해서 광고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플 서치에서는 키워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앱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드파티 툴이 있으면 보다 정교하게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드파티 툴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 하지만 역시나 참고로 서드파티 툴이 없어도 애플 서치의 SDK를 앱에 심으면 기본적인 트래킹이 가능하니까 내가 지금 서드파티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서치 광고는 가능해. 자, 어때? iOS 광고를 할 때 애플 서치를 꼭 해야겠지? iOS 유저만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타 매체보다 iOS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애플 서치를 하는 것을 나는 꼭 추천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애플 서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그리고 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추가적으로 On Our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거든. 그 시간에 질문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한번 우리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 마지막이야. 애플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 다음 화면이 애플 서치 에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베이직과 어드밴스로 나눠져 있어.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다음에 실제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 앱스토어의 검색 결과 지면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 과금 방식은 CPI랑 CPT가 있고 노출 경쟁력은 이 비딩가에다가 키워드 연관성이 곱해져서 노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세팅을 할 때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 베이직이랑 어드밴스드. 이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광고주로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베이직으로 진행해도 무관할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대행사 입장 아니면 여러 앱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드밴스드가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 조금 짚어보고 갈게. 제일 중요한 게 과금 방식의 차이야. 베이직은 CPI 과금으로 되고 어드밴스드는 CPT 과금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말 그대로 베이직은 인스톨 기준으로 과금이 되는 거고 어드밴스드는 클릭을 하는 부분으로 과금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CPI가 좋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CPI 과금보다는 CPT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 그리고 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나고 캠페인 개수, 키워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도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정교한 타겟팅과 정교한 광고를 하고 싶다면 베이직보다는 어드밴스드가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애플 서치가 검색 광고라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때 일치 검색과 확장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 이 두 가지 검색 유형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선 제휴 키워드를 등록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제휴 키워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등록한 키워드 외에 애플에서 추천해주는 키워드가 있거든.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심하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간단히 구조를 보게 되면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로 볼 수
수 있고, 캠페인단에서는 총 예산 그리고 1일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광고 그룹에서 기기라든지 광고 일정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위치 등 중요한 타겟팅은 광고 그룹에서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키워드 단에서 키워드 그룹핑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키워드와 비효율적인 키워드를 좀 잘 선별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실제로 한번 애플 서치를 세팅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여기서 어드밴스를 하기로 했잖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야. 파란색 캠페인 생성을 눌러주게 되면 어떤 앱을 광고할지, 그리고 애플 서치에서 어떤 영역의 광고를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 예시로 애플을 광고해 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어떤 영역의 광고를 진행할지 선택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 광고를 통한 검색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추천템 영역에 뜨는 광고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거든. 이번에 세팅은 검색 결과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내가 광고를 진행할 국가를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 대한민국의 광고를 할 거야. 캠페인 이름을 짓고 총 예산과 1일 예산을 정해주면 되거든. 일단 캠페인 이름은 오븐디마 앱 캠페인, 총 예산은 $1000로 해줄게. 1 예산은 $100. 그 다음에 광고 이름을 정할 때 키워드를 밑에 넣기 때문에 키워드 그룹명으로 해주는 것도 좋거든. 나는 우선 브랜드 키워드를 쓸 거라서 브랜드 그룹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예상되는 CPT 입찰가를 넣어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추천을 해주기도 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 나는 $3를 넣어주도록 할 거야. 이 부분은 내가 등록한 키워드 외에 애플에서 추천하는 키워드를 활용할 건지 말 건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켜주는 게 효율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별로 키워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 여기서 키워드 추가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넣어주면 되거든. 기본적으로 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추천으로 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누름으로써 키워드를 등록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과.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확장 유형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이 됐다면 저장을 누르고 넘어가주면 돼. 그 다음에는 어떤 기기에 노출을 할 건지, 고객 유형에서 모든 사용자를 할지 아니면은 내 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를 할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인구 통계 부분에서 연령이라든지 연령대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캠페인 생성을 눌러주면 이제 광고 세팅은 끝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애플 서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 선택에 대한 부분이야.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쓸지, 어떤 키워드가 효율이 좋을지를 잘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애플 서치도 누구나 쉽게 세팅할 수 있고 운영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나 iOS 유저를 타겟팅할 때는 매우 효과적인 매체로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iOS 광고를 하고 싶다면 꼭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해.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안녕. 스스로가 되게 대견해하고 있어. 두둥. 젖었나요? 살짝. 진짜 젖어 있어. 정면이 이렇게 날아. 두둥. 안녕, 기마 친구들. 매튜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야.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앱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어? 오늘이 나와의 5분 디마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5분 디마 말고도 우리가 만날 일이 아무래도 자주 생길 것 같아. 왜냐면 로마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거든. 기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까 하다가 아무래도 많은 것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신디랑 셀리나처럼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 그래서 오늘은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고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 첫 번째 질문, 앱 광고를 할 때 서드 파티 툴이 꼭 필요할까? 내가 생각보다 이 질문을 많이 받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드 파티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만 빠르게 하고 싶어서 문의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난 이럴 때 이렇게 말해. 서드 파티 툴 없이 앱 광고를 하는 거는 반쪽짜리 광고일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드 파티를 있는 상태에서 앱 광고를 하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하기는 해. 왜냐하면 서드 파티 툴이 있어야 정확하게 앱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매체별 전환 성과를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광고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 다만 처음부터 서드 파티 툴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라면 매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이 있거든. 예를 들면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나 페이스북의 SDK 아니면 카카오 모먼트의 픽셀 등을 설치해서 매체별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앱 광고를 하기 원한다면 서드파티 툴을 꼭 사용하기를 추천해. 그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앱 광고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사전에 이 부분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는 거야. 중간에 이걸 넘긴다면은 기존의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앱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부분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서드파티 툴이 설치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설치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치가 된 다음부터 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설치 이전의 데이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질문, 유튜브에서만 앱 광고가 가능할까? 혹은 구글 마켓에서만 앱 광고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유튜브 자체가 워낙 좋은 지면이기 때문에 나는 유튜브에만 앱 광고를 하고 싶어. 혹은 마켓에서만 앱 광고를 하고 싶다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의 앱 광고는 특정 지면만을 선택해서 앱 광고하는 게 불가능해. 과거에는 그렇게 가능했어. 그런데 구글이 AC라는 상품을 런칭한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이 불가능해. 온전히 구글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만 광고가 가능해. 구글의 앱 광고, 즉 AC 상품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환에 특화되어 있는 상품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효율이 좋은 지면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노출시켜주고 전환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해서 특정 지면을 선택해서 광고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특정 지면을 원하는 광고주가 있더라도 실제로 구글의 앱 광고를 하게 되면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정 지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글의 AC 상품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세 번째 질문,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F서치 말고 다른 앱 광고 상품들이 있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있지, 정말 많아.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매체들은 대표적인 매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정말 많은 매체들이 존재해. 예를 들면 리워드를 주면서 앱을 설치를 유도하는 리워드 앱 광고도 있어. 전에는 리워드 광고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거든? 리워드만 받고 앱을 삭제하는 비율이 높았거든. 그치만 요즘은 리워드 광고가 카카오 페이지나 카카오 웹툰 그리고 네이버 웹툰 등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지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삭제하는 비율도 크게 낮아지고 리텐션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야. 맞아, 게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별한 액션을 취한다는 경우가 있어.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회원가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리워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이외에도 모로코라든지 트레이딩웍스 등 여러 매체 지면을 모두 활용하면서 성과를 보장해주는 매체들도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가 좋고 나쁘고를 순위로 매길 수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매체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지금까지 내가 자주 들었던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참지 말고 꼭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나의 5분 뒤만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너희들이 찾으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그동안 나와 함께 하느냐고 고생했어. 이제 우리 퇴근하자. 데뷔야, 받아!